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정확히 10년 전 되겠습니다. 당시 재선 의원이었던 우원식 의원을 저희 방송이 만나고 저희 방송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두 번째로 모십니다. 아, 그런가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6기의 위원장 경기 안양 동안 갑의 민병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저 박선원 의원 기자회견 들으셨나요? 봤습니다. 그 어떻게요? 우리 고문당하다 말고 주사 맞을 뻔했습니다. 그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네. 그 임의성이 없다는 것은 신체적 고문도 음. 있고 네. 신체적 고문은 그 야구 방망이 준비됐잖아요. 제가 이미 우린 본 적 있죠. 네네 네. 그 내란 국정조사 위원이었잖아요. 네. 예. 작년 말에. 네. 제가 왼쪽에 음. 김병주, 오른쪽에 박선원 아 그렇죠. 이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선관위 직원들을 네. 고문해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했어 음. 라는 진술을 얻어내고 그걸 가지고 계엄의 정당성을 함과 동시에 지금 22대 국회가 네. 잘못 구성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해제 네. 국회를 갈아엎으려고 했죠. 네, 그걸 국회를 갈아엎는 건 당연한 거야. 네. 나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네.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체적 고문을 하기 위해서 몽둥이가 그때 있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 고문을 하는 건데 네. 정신적인 것들이 이제 가족들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건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발가벗겨서 뭐 체온을 낮추고 네. 뭐 좁은 곳에 가두고 물을 뿌리고 막 물을 천천히 뿌리는 네. 이유 뭐 이런 걸 다 네. 설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겉으로 상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옷을 벗기고 방치해 놓는다든가 아니 물을 천천히 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처가 나지 않잖아요. 네. 독방에 가두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종신령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정신적 고문을 주는 거 여기에다가 이것도 버틸까 봐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약물을 주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제가 과문하여 처음 봤습니다. 네, 향전신선 처음 봤어요. 의약품이 고문의 일부로 들어간다는 게. 예. 진짜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갑자기 한 내란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입니다. 네, 이러고도 오늘도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계속해서 내란이라는 규정을 여당이 어떻게 1심 재판도 안 나왔는데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화내고 있는데 안 보이나 봐요. 조선일보 시민들이 구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튼 오늘은 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저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6기 위원장은 제일 부담스럽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가 스텝 같이 못 따라가면 부담스럽거든요. 뭐 성과를 못 내면 그런 부담이 되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묵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실은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나긴 합니다. 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쿠팡이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계속해서 대책 촉구하고 계속 맞습니다. 쿠팡은 지금 국민 밉상 쿠팡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온갖 문제의 플랫폼이 돼버렸어요. 지금 뭐 과로사 문제도 있고 좀 전에 배달의 문제 하다가 왔고 택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까지 터진 거거든요. 대기업이 못된 짓 하는 거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까지 다종다양한 분야에서 다 못된 건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바로 한국 대표를 잘랐어요. 네, 외국인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외국인으로 바꿨어요. 네.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가 김범석 의장을 불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김범석 의장이라는 실질적 오너가 있는데 그분은 원래 미국 분이고 국회에 나오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국회에 나오던 이제 그 대리 샌드백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지사 사장님이 그분도 외국인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범석 의장 그러니까 네. 겉머리 외국인이죠. 쿠팡이 있고 쿠팡에 지주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지주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쿠팡 있는 인코퍼레이티드라는 예, 미국 예, 회사. 예, 예. 네. 그런 거고 그 밑에 이제 배달을 물류하는 회사, 배달앱 하는 회사, 네. 그다음에 뭐 쿠팡 OTT 하는 플레이, 회사,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이 김범석을 우리가 불렀는데 김범석이 죄송합니다. 온 적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없죠, 없고, 아예. 네. 어떻게 우리 쪽에 연락이 왔냐면 음. 미국인인데 부르면 되냐 항의를 했어요. 오. 예. 네. 예. 그게 근데- 끝이에요? 예.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만악의 근원, 그러니까 그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견고한 방패라는 건 아무리 봐도 맞긴 해요. 맞아요. 한국 한국 주식회사도 아니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 델라웨어에 본사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예전에 맺었던 FTA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FTA 때문에 미국 기업주를 함부로 부를 수 없고 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함부로 하면 미국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왜 쿠팡에 분리 한번 만들어? 라고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관세 협상 도중에 네. 우리에게 온라인 플랫폼법 하지 말라고 미국 법사위에서 우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아니 관세 협상을 하는데도 쿠팡 지키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거 우리나라 회사인데 미국 회사죠. 관세 협상에도 방해가 됐구나.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협상 도중에 통상 문제가 생기니 이걸 네.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네. 쿠팡의 그 언론들은 점잖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의 수익이 한국에서 난다고 말하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상 99.999 무한대잖아요. 거의 100%의 수익을 한국에서 내는 회사인데 미국이랑 한국이 관세 협상하는데 미국이 왜 우리나라 회사 건드리냐고 하는 그 회사가 쿠팡인 거잖아요. 관세 협상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야 그걸 모르셨구나. 불리하게 만드는데 쿠팡이 역할을 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나왔으니 네, 이 문제는 3,37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인들 전부 아니에요? 탈퇴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성인들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 사고가 아니라 이건 재난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뭐 첫째는 이제 손해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음.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사료 없어요. 네. 법원이 한 번도 징벌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놈의 법원이.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네. 쿠팡이요. 또 정보보호 관련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네. 매출 대비 0.2% 했습니다. 주요 100원이면 플랫폼 기업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1000원이면 2원. 그러니까 네. 플랫폼 기업에서의 핵심은 보안이잖아요. 디지털로 일하는데 이 디지털 보안이 뚫리면 안 되는 것은 이제 이것은 그냥 보안제가 아니라 필수제란 말이에요. 네. 이 필수제에 대해서 0.2% 이렇게 투자를 한 곳이 쿠팡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익을 내는 것에 혈안이 돼 있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젬병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기관도 문제예요. 그 전에 한 서너 번에 대해서 쿠팡에서도 이 자잘한 개인정보 위반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해가지고 16억 과징금 물린 것밖에 없어요. 16억이면 내야죠. 그거 뭐? 내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우리도 문제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언론이 뒤늦게 자기 반성적인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도 쿠팡 많이 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물귀신으로 국회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많이 가던데. 예. 예, 노동부에서도 많이 가던데. 그럼 그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전관 역할을 할 것이고, 예. 예, 그것도 역할을 했을 거잖아요. 정관 역할의 핵심을 했던 것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문지석 검사가 지난 국감에서 맞다, 이게 쿠팡 봐주기 특검하고도 예. 연결이 돼요. 예, 그거예요. 아, 그러면 저 문지석 검사를 압박을 넣었던 윗선도 엄희준
그 사건이 쿠팡에서의 노동법 위반 사건이었어요. 그 변호사가 어디냐면 김앤장이에요. 쿠팡 전 대표가 김앤장 출신이에요. 김앤장 출신, 판사 출신의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쿠팡의 한국 대표로 얼마 전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관둔 한국 대표도 대관 분야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미준 부장은 그때 일선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야지놓고 갈구는 방식을 쓰면서 전문 용어로 사실상 김앤장이나 쿠팡에 면접 보고 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읽혀요. 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다음 대표로 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건 되바라진 부자 회사 하나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랑 싸우는 거지. 맞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지금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스릴 있긴 한데 이게 저쪽의 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동안 재미있으시다. 그건 전 좋네요. 그건 좋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야당일 때도 열심히 싸워왔어요. 쿠팡이랑. 우리는 지난 겨울에도 쿠팡이랑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싸워오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앱과 관련해서도 쿠팡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배달 노동자들 과로사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 바로 쿠팡이에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안양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국토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점검하고 왔어요. 아, 그랬던 곳이 쿠팡이에요. 문 열어줍니까? 작년에는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새벽 2시에 우리가 그 앞에서 몇 시간이나 서 있다 온 적이 있어요. 그냥 돌아갔다는 보도자료는 제가 예, 본 적이 예, 예. 있어요. 예. 그게 요즘은 작년이에요. 열어는 줘요? 요즘 열어줘. 우리 여당 됐잖아요. 그 이게 정치인이 줄다리기 하고 1cm씩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저는 사실 좀 이게 그 칭찬해드리고 굳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상상이 좀 안 돼요. 예. 그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의 보좌관들도 다수 쿠팡에 포진되어 있고, 그럼 이 싸움이라는 게 한쪽이 완전히 서운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도 저쪽 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대기업을 상대할 때는. 그래서 재밌다는 말씀을 하셨나 봐. 쿠팡은 네. 지금 디지털 경제에 네.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거기에다가 자본주의 글로벌 경제에서도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MBK 홈플러스 얘기하잖아요. MBK 김병주 회장도 검은머리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인이죠. 네,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에서 돈은 한국에서 벌고 책임은 안 지고, 그리고 불리할 때는 미국인이고 유리할 때는 나 한국 출신이하고. 네. 이런 상황이 똑같은 구조가 계속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표현에 함축을 잘하시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재미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걸 되게 디테일하게 다 담으셨거든요. 한 방에. 그랬나요? 제가 지금 유도신문 했는데 우와. 저 스타일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칭찬을 해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 배달 플랫폼 질문 하나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가 뭐 어떻게 성공했는지 혹은 이제 뭐 안양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 배달의 활성화에 대한 해법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여쭙고 싶어서 질문 넘겨드렸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을지로위원회 예산으로 좀 태웠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 배달앱들이 있는데 네. 공공 배달앱이라는 대안을 하나 두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 민간 배달앱을 견인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견인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배달 라이더들한테 잘해줘도 된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가 이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이테크에는 모바일에는 이런 실험이 들어간 적이 없어서 공공 서비스를 넣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늘 흥미로운 건 우리가 팬데믹 때 필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온 세계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필수 노동은 뭐 의사 간호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운수 노동자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의 바람을 뚫고 그 사이로 막 가가지고 나 대신 위험을 감수해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필수 인프라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시장에만 맡겨놓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지들은 땡겨요에 자꾸 돈을 투자하는 걸 이거 저 시장 교란하는 거라고 뭐라고 하는데 우체국 EMS가 있다고 해서 택배 시장이 교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접근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공공이 적절하게 민간이 함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쿠팡 네. 이거 없어지니까 대안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짜증난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배민 써야 되나 했더니 음. 배민이라고 뭐 호감은 아니거든요. 게르만 민족이고. 그래서 대안이 없다는 게 짜증난다는 거고 음. 이 대안이 없게 만드는 것이 독점이거든요. 네. 독점은 제일 처음에는 쿠팡도 이렇게 했으면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싸게 저가로 해가지고 손해 보면서까지 경쟁자를 물리친 다음에 그렇죠. 자기 혼자만 살아남게 되면 네. 그래서 가격 결정력을 본인이 갖게 되면 지 맘대로 하는 것이 독점의 폐해거든요. 네. 결국 독점은 국가 경제에 안 좋다, 소비자 후생에 안 좋다라는 게 독점이잖아요. 지금 이 새벽 배송, 특히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쿠팡이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쿠팡이 너무나 미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끊고 있는 뭐 다크 패턴이어서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네. 쿠팡을 못 끊고 있는 우리도 짜증난다라는 게 많은 시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 대안을 기업더러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건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왕이 우리가 공공에서 이것을 해보자라고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처음에는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이 되도록이면 좀 있으면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건데 아직 자생력을 완벽하게 가지진 않았고 맞아요. 광주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생력의 핵심은 뭐냐면요 홍보예요. 많이 몰라서 그래요. 네. 네, 많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많이 모른다. 이 민간 이 배민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 엄청난 이 광고를 못 이기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태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을 여기에다가 올리신 장본인이시니까 네. 그 예산의 쓰임새 디자인에도 참여를 하실 테니까 민병덕 의원님한테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 두 가지거든요. 광고에 좀 불태우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광고가 확 늘어나거든요. 전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그 사보험이나 사연금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광고를 또 미디어에 돈을 태워서.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처음 들어가는 모바일의 서비스 일부를 공공재로 만드는 실험이니까 UX가 좋아야 돼요. 개발을 잘 해놔야 돼요. 손님들이 들어온 다음에도 이거 좀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면 금방 빠지게 되잖아요. 그게 공공배달앱이 계속 실패한 이유들이고 손님이 없으면 요식업 사장님들도 안 들어오고 싶거든요. 아니 뭐 조건 좋은 거 다 알겠는데 하루에 한 건도 안 팔려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만들어내는 건 결국 그 유능한 개발자를 데리고 오는 돈. 오케이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하나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예. 지역 앞에 지금까지 얼마나 하려고 했는데 지역 앞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영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드디어 때가 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걸 좀 늘리는 것이 우리 협상이었어요. 지역 앞에 늘리는 게. 네. 근데 이번에는 풀로 태웠단 말이에요. 아 풀로 태웠다. 풀로 태웠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뭐냐면 지역 앞에를 가지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네.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앞에로 이제 시켜 먹잖아요. 이것도 지역 화폐로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도 지역 화폐로 계산하고 그리고 지역 화폐 포인트를 다시 예. 쌓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면 하고. 그건 사장님한테 뜯어가지 않고 그냥 원래 지역 화폐 예산으로 태우고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주문만 잘 들어오면 사장님도 손해 안 보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다다익선이 되니까 좀 많이 규모의 경제가 되면 네. 되는 거예요. 음. 규모의 경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홍보를 얘기했고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네. 좀 사용자 잘 경험. 만들어라. 네. 네. 편리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다가 지역 화폐에 대한 것까지 태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 재밌어가지고 이게 질문을 많이 못하네요. 아까 쿠팡 얘기랑 묶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모펀드를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시키는 법안이라는 언론 들었을 때 재미없는 법안을 내셨는데 본질을 보면 경제지가 죽어라 반대할 법안이에요. 예, 이거 왜 입법하셨는지. 이거 보세요. MBK가 MBK 죠.
MBK가 마이클 병주 김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거예요? 마이클 병주 김 선생님. 마이클 병주 김의 거예요. MBK가 MBK에서 그러니까 쿠팡을 네. 쿠팡이 아니죠. 네. 홈플러스를 롯데카드. 했잖아요. 네. 홈플러스 롯데카드 그 이제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 MBK는 금융을 하는 거예요. 네. 금융을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니까요. 근데 이거 자체는 5조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다른 회사들까지 네. 다 하면 5조가 넘어요. 근데 우리 법상 5조가 넘으면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해요. 그렇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는 것은 그 기업 집단이 무엇이다라고 공시하고 네. 너희들끼리 사고 파는 거 있으면 공시하고 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와 사회에 감추지 마라. 네, 그런 여기서 거죠. 돈을 벌 거면.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금융업과 은행업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은행업, 보험업은 예.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MBK도 빠졌다고 하는데. 얘가 금융업이 돼버리니까 빠진 거예요. 그런데 금융업이라 하더라도 사모펀드는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모펀드는 MBK로만 얘기하면, 왜냐면 여기 제일 큰 데니까 MBK로 얘기하면 기업을 잡아먹은,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매입한 다음에 그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잖아요. 부서를 뭘 없앨지, 누구를 내보낼지를 사실상 MBK가 정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끼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막 20년, 20년, 10년 동안 다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니면서 월급으로 애들 먹여 살렸던, 시집 장가 보냈던 그 정든 홈플러스들이 요즘 없어지는 이유도 MBK의 결정인 거잖아요. 그건 금융업이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봐봐요. 이제 5조 이상의 아주 대기업은 네. 그 본인들의 그 계열회사들이 어디고 그죠. 계열회사가 어디고 그들끼리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감이 그 기업 집단 안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게 되면 이건 다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감이 거기가 가장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다른 회사가 더 싸게 더 잘하고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계열회사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아들딸 회사한테 준다.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아들딸 회사한테. 신라호텔에 아티제가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경쟁이 안 되잖아요. 밖에 예. 있는 데랑. 그러면은 이 경쟁은 소비자의 벗인데 경쟁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것은 기업 이 소비자의 후생에 반한다. 이거 전체가 국가를 망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라고 대기업을 공시를 준 그렇죠. 건데. 공시를 한 건데. 그런데 금융업과 은행업 같은 경우는 원래 5조가 넘고 여기는 그러지 않아. 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금융업, 은행업과 보험업은 제외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MBK는 우리 MBK 는 금융업이야라고 하더니 금융업이라고 하는데 MBK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열 몇 개의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 집단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공시 대상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이런 것이 있어서 이 금융업과 은행업은 제외하는데 네. 여기에서도 사모펀드는 아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하나의 항목을 더 만들자. 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들 간에 있어서의 그런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해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필요한 게, 만약에 공시가 의무화 돼 있어서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사모펀드가 공시의 대상이 된다면 감시의 눈이 늘어나니까 지금처럼 잠깐 여론 눈치 보면서 우리 홈플러스 안 팝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몇 개월 뒤에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언론이 딴 데 보는 사이에. 이런 짓을 하기는 조금 더 힘들어졌을 거라는 거고, 네네. 제가 아까 쿠팡이랑 묶어 말씀드린다는 것도 이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도 제일 무서운 상대가 쿠팡이란 말입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재계순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면 그 대기업들은 모두 공시 대상이고 오너가 누군지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오너가 누군지 정해놔야 사돈의 팔촌의 친척이 누군지를 봐서 얘네랑 함부로 거래하지 마라고 제재할 수 있는데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차별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재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차별당하는 거예요. 예. 쿠팡도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돈을 버는 구조를 보면 쿠팡도 MBK 파트너스처럼 마이클 병주 김처럼 범 킴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피하고 있죠. 공시 집단 아니죠. 이거 어떻게 만져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죠. 많이 동의하고 있는 법입니다. 미국에서 경제지들 반대하고. 경제지들에서 예. 경제지들은 원래 이제 기업의 자율성을 뭐 중시하고 저도 기업의 자율성 다 중시하는데 네.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이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 경제지들에서 뭐 크게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내용을 진짜요? 안다면.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데스크들이 이게 시간 다 갔네. 그래도 저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왜냐하면 SPC 관련 건에 네네. 대해서 국회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기도 해서 시아공장 사망사고는 수사 중이고 평택공장 이거 벌써 3년 전 그래요. 네네. 사망사고는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다녀가시고 그런 다음에도 지난달에 생산직 직원이 야근 뒤에 또 돌아가셨어요. 공장이 이때 기억이 나요. 제가 대통령이 다녀가고 야근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을 내놓는다더니 갑자기 주 5일에서 업무를 주 6일로 늘립니다. 그리고서 그때 했던 핑계가 우리가 시간제를 바꾸느라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했다. 날짜를 맞추느라 고용을 더하면은 금방 해소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유지되다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야기는 그렇거든요. 시화에 올 봄에 가셔서 민병덕 의원이 끝까지 싸우겠다. 굳이 찾아가셔서 엄포를 놓으셨는데 반성의 기미가 충분히 보이진 않습니다. 네. 시아 이 SPC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피 묻은 빵이라고 했잖아요. 네. 피 묻은 빵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5월달에 갔다 왔고 대통령께서 7월달에 갔다 왔고 그래도 바로 9월달에 또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간 노동을 그때 5월달에 제가 갔을 때 돌아가신 분이 저랑 동갑인 여성 노동자가 맞습니다. 새벽 베테랑이세요. 2시에 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그 밑으로 기어가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끽끽거리니까 윤활유를 뿌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컨베이어 벨트 끼어서 끼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새벽 2시예요. 그리고 그 컨베이어 벨트를 막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포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없었냐? 다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걸 치워줬어요. 끼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바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기계를 누구라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 심야 노동을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심야 노동을 안 한다고 3시간을 뺐어요. 네. 그러고 주 6일로 바꾼 거예요. 네. 주 6일로 바꾼 거예요. 결국은 시킨 걸 했으되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뽑아서 교대를 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주 5일을 해야지. 네.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에요. 결국은.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그 인건비가 늘어난다. 네.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SPC는 이제 내부의 동조자와 외부의 동조자가 있는데 외부의 동조자들은 아마도 언론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까? 을지로위원회가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 저희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나서 네. 뭐 긴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네. 긴장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가 달라요. 야당일 때는 정말 원껏 싸우면 됩니다. 소리도 치고 가서 뭐 멱살도 잡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합니다. 현장에도 많이 가고. 네. 근데 여당이 되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같은 을들인 분들이 저희한테 무슨 요구를 하냐면 갑질할 것을 요구해요. 갑한테 당신네들 좀 갑질 좀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여당이니까. 예, 여당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을지로위원회가 갑질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을지로위원회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런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갑질 안 합니다. 음. 지금 현안들이 고공농성하고 있는 현안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 정말 거의 다 해결했거든요. 지금 딱 하나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맞는 것들, 법적으로 맞는 것들, 근거가 있는 것들 이것들은 강하게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없으나 을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쪽에 양보를 구해야 하는 것들 정말 끝까지 읍소를 합니다. 제가 2시간까지 읍소를 해봤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 좀 이거는 좀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냐. 들을 때까지. 읍소예요, 읍소. 그러니까 우리 을지로에는
아무리 강한 가밭에도 갑질은 하지 않는다. 음. 결국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것들을 하는 거지 네. 갑질을 하지 않는다. 다만 상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읍수를 한다. SPC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이시니까 저희가 진짜 오래 SPC 문제를 취재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SPC 그룹은 뭐 웬만한 다른 큰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장별로 법인별로 노조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한 곳인가 두 곳밖에 없어요. 다 이제 공장들은 특히나 3, 40년 된 노조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자들이 노조원으로 보이는 분들에게 취재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셨을 때도 그때 봤던 노조원들이 그 장소에 간담회 장소에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망자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취재도 그분들이 방해했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보통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자주 만나는 문제는 아닌데 SPC 같은 오래된 큰 기업의 문제를 풀 때 실마리가 회사에 저항하지 않는 노조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걸 보셨군요. 저도 보셨군요. 저도 아는 이제 그 노조위원장을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 노조위원장 내 친구야. 네. 근데 노조는 이 문제에 좀 덮고 가고 싶어 해. 그런 게 어디? 그래서 도대체 동료 노조원이 동료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서 자기네들 월급이 깎일 수도 있고 뭐 누가 또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대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실망이다. 대통령하고 말을 했고요. 노동부 장관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유 그래도 저희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임원들은 우리를 고객이라고 부르고 지금 그게 그 상황에 TPO가 맞냐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그 노조 안에서 좀 해결해 낼 문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노조원들께서 지금 우리 노조원이 이렇게 컨베이 벨트에서 끼어 죽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우리 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거는 사실 정치가 그거야말로 노조더러 뭐 감나라 변화라는 거 진짜 갑질이기도 하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는 측면이 있네요. 이건 언론이 더 말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들 안타까워서라도 저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꼭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인지한다의 의미는 큽니다. 예. 정치인이.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저희 뭐 대단히 큰 채널이라고 광고판 들고 오셨는데 민병덕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네,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네, 고맙습니다.